오늘은 왜 고전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고전인가 좀 새삼스럽게 들리죠. 근데 이 고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의가 있습니다. 많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읽혀지지 않는 것이 고전이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과 작자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재미있는 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책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책이다. 고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선 읽어보자. 그러고 나면은 고전에 대해서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고전을 읽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전이라는 걸 하는 것은 옛 책이라든가 옛 경서, 옛 의례, 이 의식 이런 것을 가르쳤다가 그 다음에 특정 분야에서의 아주 온축이 담긴 책, 명조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되었죠. 그런데 워낙 서구에서 클래식이라고 할 적에는 그것이 라틴 말에서 여러 신분 계급 가운데에서 최고의 계급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고의 작가, 최고의 문인, 최고의 학자 이런 뜻이었다가 이것이 이제 최고의 책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고전이 된 것이죠. 원칙은 서양에서는 고전하면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고전을 갖다가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의미가 넓어져 가지고 현대 고전하면 현대에 나온 책 중에서 정말로 값어치가 있는 책 이걸 갖다 이제 현대 고전이라고 하는 거죠. 가령 이제 영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영값한 책이 뭐냐면 펭귄 문고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펭귄 문고에서 1946년에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작품을 산문 번역으로 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마 오래전에 100만 부가 넘었습니다. 이런 건 그냥 펭귄 클래식, 펭귄 고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토마스 만의 마이산이나 제임스 조이스의 유리시스 이런 작품은 현대 고전 해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원칙은 옛날 책을 가르쳤다가 지금은 특정 분야에서의 꼭 읽어야 할 명저 그런 걸 갖다 이제 가르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고전을 우선 읽어보는데 처음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건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고전을 읽을 적에 낯선 고유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지명이라든가 인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나오죠. 가령 러시아의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러시아 사람들 이름이 되게 길어요. 그러면 처음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익숙하지 못하면 재미를 못 느끼니까 역시 고전을 읽을 때 한 가지 유의를 해야 할 점은 거기 나오는 낯선 고유명사에 대해서 실증을 내지 말고 이걸 갖다 극복하면 그 다음에는 쉽게 재미를 느끼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양의 대학에서 대학을 나오기까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이른바 마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마스트의 제일 꼭대기에 들어가는 것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도리어 읽지 않은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고전이 얼마나 재미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음미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읽어보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원 그리스 말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현재 형태로 완성된 것은 대개 BC 700년 내지 750년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내지 2750년 전에 현재의 형태로 말하자면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시인들이 이걸 갖다가 낭송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시기는 그리스에서 알파벳이 크게 이제 유포되기 시작한 그런 무렵과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디세이아의 배경이 되어 있는 트로이 전쟁은 기원전 1200년경에 일어났으니까 지금부터 3200년 전의 옛날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생겨나느냐. 이것은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에 지금의 에게해에 있는 섬이나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말하자면 처음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옛날 고대 그리스 하면 지금 그리스 반도에 말하자면 그리스족들이 한정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죠. 옛날 그리스족이라고 하는 것이 터키 지방에서 지금의 그리스 반도는 물론 멀리 말이지 시칠리 소민이 이런 전부 다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가로서의 그리스하고 고대 그리스하고를 갖다가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죠. 쭉 퍼져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아마 유래한 것이다. 아니면 에게해에 있는 섬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매우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것이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말하자면 거기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장수가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20년이 걸려요. 20년이 걸리는 사이에 경험한 가지가지를 적고 있는데 아주 옛날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읽으면서 거기 다루어진 문제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작품을 읽으면서 절감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의 제8권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시 낙으로 삼는 것은 먹기잔치, 라이아, 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온수욕, 그리고 잠자리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전사예요. 군인들이에요. 근데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항시 낙으로 삼는 것은 먹기잔치, 실컷 한번 먹어보자 이거예요. 두 번째, 라이어는 그 당시에 조그만 악기예요. 요즘으로 하면 기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춤추는 거. 그 다음에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전사들이니까 늘 싸움할 거 아니겠어요? 땀에 젖고 피에 젖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 그 다음에 온수욕.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의 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복의 세목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단순한 거예요. 우선 실컷 먹고 좋은 옷, 깨끗한 옷을 한번 입어보고 따뜻한 목욕을 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잠을 자고 술 먹고 춤을 춰보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복의 세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뭐냐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그 오디세이아의 17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것은 걸기들긴 창자. 걸기들긴 창자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플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은 저주요 인류 재앙의 화근이오니 크나큰 배를 차려 거친 바다를 건너 적을 무찌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굶주림이다 이거예요. 기하다 이런 얘기예요. 걸기들긴 창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주요 인류 재앙의 화근이오니 크나큰 배를 차려 거친 바다를 건너 적을 무찌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싸움하고 그러는 것도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싸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12권에는 우리들 가엾은 인간 종자에게는
어떠한 죽음도 참혹하지만 굶어 죽는 것이 제일로 참혹한 법. 그러니까 우리 가엾은 인간에게 참 재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참혹한 것이 뭐냐? 굶어 죽는 것이 제일 참혹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싸움도 하고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나가고, 그러니까 인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가파롭고 구차하고 궁핍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문제가 지금 완전히 해결되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유엔에서도 지금 지구에서 생산해내는 곡물만 가져오는 이 굶주린 창자를 전부 다 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가파르고 동시에 구차한 것이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서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에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학작품이나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얘기지만 그것이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의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60년 전에 한국 전쟁 때 굶는 사람들 많았어요. 굶는 사람들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 자신도 굶은 적이 있어요. 많아요. 점심은 못 먹었어요. 점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심 굶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데 요즘 이제 너무나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에 나오는 얘기가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고전이 주는 것이 뭐냐? 무슨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는 건 거기에 벌어지는 얘기가 옛날 얘기이면서 오늘의 얘기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삶의 진실을 갖다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동시에 어떤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이 재미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삶의 진실을 갖다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가장 칭송하는 노래는 듣는 귀에 가장 오래 메아리치는 최신의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칭송하는 노래는 듣는 귀에 가장 오래 메아리치는 최신의 노래입니다. 이건 제1권에 나오는 얘기예요. 옛날 노래를 부르니까 그걸 막으면서 사람들이 제일 감명 있게 듣는 노래는 최애 노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성서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There is no new thing under the sun 해가지고 옛날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거의 3,000년 전에 완성된 작품 속에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옛날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다. 그러니까 이른바 모더니즘에 대한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있는 거예요. 물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한 지향. 요즘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면 모더니즘에 대한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내부에 항상 있어 왔다. 이런 걸 느끼면서 역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성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고전이 많이 있지만 고전 다 지쳐놓고 요즘에 그 음악 같은 거, 팝 음악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역시 최신 노래가 여러분들한테 호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여기 옛날 얘기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권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스킬라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마녀다. 끔찍하고 흉폭하고 사나워 방비책이 없다. 그저 그녀에게서 도망쳐야 하느니 그게 유일한 방책이다. 이 스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마녀 이름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로레라이의 전설 알죠? 라인강을 타고 이제 이 뱃사공이 배를 저어가는데 로레라이 바위 위에서 마녀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거기 홀리다 보면 배가 난판당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건 워낙은 하이네가 쓴 시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로렐라이의 원형이 말하자면 스킬라입니다. 스킬라라고 하는 마녀가 있어가지고 배가 지나갈 때만 노래를 불러가지고 워낙 노래를 참 잘 불러서
거기에 이제 뱃사공들이 홀려 있는 동안에 소용돌이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결국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장군 이름이죠. 거기가 위험한 지역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자기 부하들한테는 전부 다 밀랍으로 귀를 틀어막게 해요. 자기 귀를 틀어막게 한다고. 부활 시켜가지고 노랫소리를 못 듣게.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묶어둡니다. 묶어둬요. 발을 갖다가 그 마스터의 기둥에다가 딱 묶어둬가지고 말은 배만 짚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에 틀어막고 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스킬라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만이다. 끔찍하고 흉폭하고 사나워 방비책이 없다. 그저 그에게서 도망쳐야 하느니 그게 유일한 방책이다. 도망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있고 사문으로 번역한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안 돼. 그녀에겐 대책이 없으니 도망치는 것이 바로 용기다. 이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거예요. 뜻은. 물론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일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도망을 친다. 비겁하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대책이 없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망치는 것이 그녀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용기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필요한 얘기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미국과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별별 수단을 다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살 특공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슬람 문명권에서 이 자살 특공대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일상사 혹은 신문에서 많이 걸 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해방 전에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일본 사람들이 특공대를 만들었을 때는 전 세계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행기에다가 소년 항공병을 태워가지고 결국 미국 군함한테 가서 충돌을 해가지고 배를 갖다가 이제 적침시키는 거예요. 그 비행기 값은 좀 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군함 값은 굉장히 비싸니까 결국 이제 전투기에다가 어린 항공병을 태워가지고 그 군함의 어떤 그 핵심부에다가 들어봐가 충돌시켜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처음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선전도 하고 또 전 세계를 놀래게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적에는 특공대를 보낼 때에는 그 비행기에다가 가스로린을 갖다가 전부 다 집어넣지는 않고 연료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러 가서 죽어야 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하나 참가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건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암만 자기가, 비행기를 모은다 하더라도, 군함에 말이죠. 가장 중요한 엔진 부분에 가서 충돌을 해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하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니까 미군 측에서도 대비책을 강구해가지고 성공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일본은 계속해서 그 짓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일종의 발악이라고 할까 그런 취지에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특공대원들을 갖다가 훈련시켜가지고 보낸 사람은 말이죠. 아주 오래오래 해가지고 얼마 전에 95세라고 하는 많은 나이로 죽었어요. 나 그 신문을 보고서 정말 일종의 불로 비슷한 걸 느꼈어요. 젊은 애들 전부 다 말이지 훈련시켜가지고 죽음으로 보내놓고 나서 자기도 적당한 나이에 죽어야지 어떻게 95세까지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분노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이랬는데 사실 일본은 그때 질 때는 항복을 해야죠. 어차피 이제 지길 마련이고 미국과 대지가 안 되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녀에겐 대책이 없으니 도망치는 것이 바로 용기다. 도망치는 것이 용기일 경우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뻔히 죽으러 가는 걸 알면서 죽으러 가는 건 그 용기가 아니죠. 그건 만영이고 무모함이죠. 그러니까 도망치는 것이 때때로 용기인 경우도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야 하나의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이 세상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가지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또 거기 이제 그 오디세이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 고초 또한 언젠가는 우리가 기억하리니 내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건 뭐냐면 그 오디세우스 일행이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고초를 겪어요. 또 많은 모험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기억할 날이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자. 열심히 위험을 넘기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옛날 얘기할 날이 올 것이다. 고생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지만 옛날 얘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거 믿고 이 고통이나 고생을 견뎌내자. 이런 말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고초 또한 언젠간 우리가 기억하리니 내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또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쇠똥에 뒹굴어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쇠똥에 뒹굴어도 이승이 좋다. 혹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증거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속담도 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쇠똥에 뒹굴어도 이승이 좋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거기 아킬레스라고 하는 이제 그 장수가 죽어서 그리스의 세계 2에서는 죽은 사람은 지하에 가서 삽니다. 죽음의 4대의 나라에 가서.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거기를 갔다가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킬레스가 땅 위에서 내려온 손님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봐요. 나처럼 용감하게 잘 싸우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어떠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먼저 안부를 물어보고 자기 자식이 잘 지내고 있다 하니까 그제서야 그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론 이제 옛날 한국의 조선조의 그 효자들은 자기 아버지의 안부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물었겠지만 그게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정말로 아킬레스가 자기 아들 안부 묻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안부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사자, 죽은 사람들의 왕,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되는 것보다는 땅 위에서 말이죠. 땅 한 뚝이 없는 사람의 종살이를 하더라도 땅 위에서 인간으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사자의 나라, 죽음의 나라에 와가지고서 죽음의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염라대왕이 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염라대왕이 되는 것보다는 지상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농투성이에 종노릇을 하더라도 땅 위에 가 살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쇠통에 뒹굴어도 이승이 제일 좋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삶에 대한 집착을 갖다 나타내는 건데 그 삶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동시에 인상적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쇠통에 뒹굴어도 이승이 좋다. 죽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조선 가서 말하자면 염라대왕에서 뭐 하느냐. 여기가 좋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고전이 안겨주는 재미이고 고전이 전해주는 진시고 또 고전이 전해주는 지혜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진실을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지혜도 보여주고 이런 것이 결국 고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전달해주는 재미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다. 이런 것을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오디세이 같은 작품을 갖다가 우선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냥 막연하게 이 옛날 얘기, 어려운 얘기, 골치 아픈 얘기 이런 생각이 사라지고 정말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고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이기도 하다 하는 걸 아마 실감하게 될 것이에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니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서양에서 이른바 정전 파괴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거예요. 정전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고전 이런 걸 읽으라 하는데 이 고전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과거의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추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전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을 다 보면 거기 보면 대개 백인 중에서도 지배 에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작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여성이라든가 혹은 뭐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의 지배 에리트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을 갖다가 점 찍어서 이것을 고전이라고 하고 고전을 읽으라고 함으로 해서 결국은 지배 계급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일반 독자에게 주입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정전 같은 거 이거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 파괴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그 매력이 있는 부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읽기 쉬운데 그 읽어봤자 별거 아니다. 그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주입받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 저항해야 할 젊은이들이 거기에 말이지 중독되면 안 된다. 그러면 나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 고전 읽기 싫은 거 이걸 갖다가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호응이 많은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혀 부당하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른바 정전의 확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인 작가들의 것이 아닌 비백인들의 흑인들이나 동양인들의 작품도 정전에 집어넣자. 또 남성만이 아니고 여성들의 것도 집어넣자. 또 단순히 중산 계급의 가치관을 매합하고 있는 작품이 아니라 그 밑에 사회적 약자의 소망이나 희망사항이나 고달픔을 갖다가 그린 그런 작품을 갖다가 정전에 집어넣자 해가지고 정전 확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만 근본적으로 고전이나 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를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작품만을 갖다가 점치어서 고전을 했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세이아 같은 걸 읽어보더라도 이게 과연 중산계급의 혹은 지배계급의 지배 에리트들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발견하고 그걸 갖다가 고전이라고 한 것이냐. 거기엔 도저히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사입니다. 물론 옛날에 전사라고 하는 것도 이게 노예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그 특수신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거기 있는 게 전부 다 어떤 지배자의 혹은 지배 에리트의 어떤 생각만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편벽된 그러한 그 이론 여기 우리가 너무 저기 하지 말고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읽으면서 재미가 있고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고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실제로 고전을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 진부 여부를 갖다가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음악의 경우에 더 잘 드러나요. 음악의 경우에도 이른바 고전이 있고 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경우에도 가령 이제 서양의 근대 음악 가운데서는 바흐나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정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것도 음악의 경우에도 이게 특수 지배 계층의 취향이나 선호나
이런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고전으로 승상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차르트의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이것은 찰스 로즌이라고 하는 미국에 현존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 피아니스트는 옛날에 베토벤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를 갖다가 콜롬비아의 그 음반사에서 이 사람의 그 연주를 갖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만한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예요. 동시에 이 사람은 음악사회학자로서 시카고 대학에서 음악사회학을 가르치고 또 샹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프린스턴 대학의 불문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잘 치고 음악에 대한 이론도 많고 동시에 불문학 박사입니다. 정말로 박학한 사람이에요. 그 박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여러 가지 잡다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훌륭한 1급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걸 보면요. 8분간 연주하는 피아노곡을 위해서 일주일간 말이죠. 계속 치는, 연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연주하는 건 8분간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급의 연주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모차르트 대원에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되게 아까 얘기처럼 정전이나 이런 것도 지배 엘리트나 지배 계급의 취향, 선호, 혹은 그들의 구미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표현한 그런 작품만이 대개 고전이 되고 정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음악의 예를 통해서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차르트 하면 대개 정말로 음악가 중에 음악가, 천승의 음악가, 천재의 음악가, 그리고 정말 서양 고전 음악의 대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사실 들어보면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모차르트의 음악도 말이죠 19세기 초에 별로 파리 같은 데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프랑스의 파리의 그 음악 연주 듣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한 사람은 로시니예요. 세빌리아 이발사 같은 것은 그 희극적인 그러한 그 경쾌한 오페라 같은 것은 작품 이 사람이 제일 선호를 받은 거예요. 모차르트의 교향곡이나 모차르트의 오페라라고 하는 것은 별로 선호받지 못해요. 거기다가 이제 1820년쯤 되면은 모차르트가 점점 더 말하자면 일반 대중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선호하는 대상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느냐? 이런 모차르트를 갖다가 정전으로 끌어올린 중요한 계기가 되어준 사람들은 연주자였어요. 연주자. 이 찰스 로즌이라는 사람의 설명을 들어볼 것 같으면 연주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고된 삶이죠. 맨날 연습만 해야 되니까 상당히 고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음악가의 전기를 읽어볼 것 같으면 베토벤 같은 사람도 아버지가 말이죠. 억지로 피아노 연습시켜가지고 아주 어릴 적에 아주 지겹게 많이 훈련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음악 연주라고 하는 것이 듣는 사람은 좋지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페라 같은 거 혹은 교향곡 같은 걸 갖다가 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음악 연주하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고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정말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할 때 그때는 신이 나가지고 그때까지 고생스럽던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정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연주가가 된 것 자체를 갖다가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연주가들이 이것만은 꼭 연주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이 모차르트의 곡을 갖다가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반 대중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집어넣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주가들이 계속 요구해가지고 모차르트의 곡을 자꾸 연주하다 보니까 자연히 모차르트 애호가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잡음하고 음악하고 구별 못하는 사람들 많죠. 베토벤의 교향곡을 처음 들었을 적에 이게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많은 자기 훈련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이제 결국은 그 음악이 즐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처음에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연주가들이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음악회 프로그램에 그걸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다 보니까 자기 음악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모차르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이제 중반에 가면 꼭 들어야 할 것으로 된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모차르트가 정전에 편입된 것이지 뭐 괜히 몇 사람이 말이죠. 우리 취향에 맞으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정전의 음악가로 만들자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음악이 고전으로 부상한 것은 연주가들 그리고 에리트 청중들 이런 사람들의 공동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음악가의 경우에 다 그렇다는 것이죠. 베토벤도 그렇고 말하자면 브람스도 그렇고 이게 무슨 연주회 청중들의 어떤 뭐 이데올로기나 취향이나 이런 것만을 반영해가지고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이 되니까 음악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불란서적인 경쾌함보다는 독일적인 어떤 심오한 심각한 음악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되고 사람의 목소리보다 기악을 더 승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오페라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점점 더 기악적으로 이제 비중이 올라가고 또 프랑스적인 어떤 그 경쾌함보다는 독일적인 어떤 그 침통함, 어떤 엄숙함 혹은 이런 것이 이제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독일적인 것이 승리하는 과정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 전에 음악 청중들은 대개 오페라 들으면서 서로 잡담하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독일적인 것이 승리하면서부터 전부 다 심각하게 잡담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박수나 치는 그런 청중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찰스 로즌 얘기하는 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몇몇 사람들이 무슨 모의를 하거나 짜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악성으로 만들고 예술음악의 거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주한 사람들, 연주가들, 그리고 에이드 청중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연주하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주가들이 선택하고 에리트 청중들이 그 사람들을 칭송함으로 해서 예술음악의 거장으로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정착을 하게 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한쪽 캠프에서는 락 음악을 막 틀어주고 한쪽에서는 고전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그리고 콩을 갖다가 이렇게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콩의 줄기가 대개 고전 음악이 연주하는 텐트 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록음악을 쪽을 향해서 가는 콩줄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무엇인가 인체 리듬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이 고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인간에게 이롭고 인간에게 더 행복함을 주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식물조차도 그렇다. 이런 이론을 갖다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물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걸 갖다 과연 인간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여하튼 그런 결론이 나오고 또 이 암소와 우유의 생산량 이런 걸 비교해 보더라도 이 예술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인체 또 인간의 정서에 무엇인가 유효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러면 팝음악이나 록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를 해도 좋으냐?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그걸 우리가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반복적인 감상이나 향수를 위해서는 팝음악이나 이런 것보다 고전음악이 훨씬 더 어떤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건 우리의 노래 같은 걸 들어봐도 알아요. 처음에 새로운 대중가요가 나왔을 때 삽박하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합니다. 몇 번 듣고 나면 대부분 질려요. 그렇죠? 그러나 좋은 노래 같은 거는요. 언제 들어봐도 좋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양자를 갖다가 그냥 팝음악이냐, 고전음악이냐, 혹은 뭐 예술음악이냐, 이걸 갖다가 그냥 비교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가 않죠. 가령,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고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누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돌멩이 놓고 이렇게 서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장기가 있어요. 바둑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어떤 그 객주집에서. 심심하니까 한 사람이 물었어요. 바둑을 두십니까? 바둑 못 둡니다. 그러면 장기는 처음에 아주 깍둑하게 바둑을 두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둑을 못 둔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낮게. 그러면 장기는 어떠냐? 장기도 못 둔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누는 두니 이렇게 이제 반말을 했다는 거예요. 고누라고 하는 건 돌멩이 가지고 아주 간단한 아주 심플한 그런 게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단순하고 점점 더 복잡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장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바둑이 훨씬 더 복잡하죠. 두어 본 사람이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잡하다는 것은 복잡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시 인간의 어떤 그 두뇌 활동이나 인간의 이 감성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훈련시켜주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악이라 하더라도 팝음악이나 예술음악과 비교해보면 예술음악이 바둑이라면 사실 그 팝음악이나 이것은 바둑 밑에 있는 거. 고누라고 하면 이제 이건 뭐 팝음악에 말이죠. 애호가한테 돌팔매미 받을지니까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일단 좀 다른 것이다 하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씨름하고 팔씨름하고를 갖다가 똑같이 놓고 둘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팔씨름보다는 그래도 씨름이 더 본격적인 게임이고 본격적인 운동이지 또 운동 경기지 그 팔씨름이라는 게 아무나 말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씨름은 이건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팝음악이나 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은 복잡하고 또 인간 정신의 가능성을 갖다가 신장시켜주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술, 그러한 문학을 갖다 읽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참고로 하나 얘기하는데 작년에 일본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소프의 형제를 갖다가 어떤 출판사에서 문고판으로 5권으로 출판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요, 카라마소프의 형제에 대한 번역판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그 문고판이 이와나미 문고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오고 나서 불과 한 2달 사이에 30만 권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6만 권이 나갔다는 거예요.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30만 권이 불과 한 석 달 후에 나갔으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한 권이 6만 권씩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카라마소프의 형제를 갖다가 지금 냈을 적에 과연 30만 부가 팔리고 6만 부가 나가겠느냐? 안 나갑니다.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차이고 이것이 결국은 국력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한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예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거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 청년들도 좋아하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팔리고 있는 작가예요. 상업적인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작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라카미 하루키만 읽는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카라마소프의 형제까지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카라마소프의 형제는 읽지 않고 무라카미 하루키만 읽으면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문화적인 국력 차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기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일본을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뜻보다도 정말로 이런 데서 우리가 뒤떨어져서는 안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많이 읽어야죠. 그리고 이 카라마소프의 형제가 많이 나간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노벨상을 탄 그 오에 겐사부라는 사람이 대뜸 신문에다가 글을 기고를 했어요. 카라마소프의 형제만 읽지 말고 악령도 읽어라.
이 도스토옙스키 악령도 굉장히 긴 소설이고 어떻게 보면 난해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이것도 읽으라 하고 난 기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악령이 얼마나 나가겠느냐? 안 읽습니다. 또 읽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고급 문학의 선전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좋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 고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뜻은 여러분들이 되시는 대로 많은 고전에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